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요새는 이준석 대표 빼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난 토요일에 당내 이준석계로 꼽히는 이른바 천아용인이죠. 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어요. SNS에 글을 잇따라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걸 또 정리해서 딱딱딱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서 또 이렇게 브리핑 자료처럼 그 팀에서 전해줘서 이분들이 만났구나라는 거를 이제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다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네네. 이렇게 또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상당히 깊은 얘기를 듣기도 하고 본인들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한 4시간 정도 만났다고 4시간이요? 하니까 예. 그 장소는 그 허은하 의원 지역구 동대문 사무실에서 별것 아닌 음료수를 놓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비타민 음료랑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네. 깡통 음료 이런 거 놓고 마시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당을 만들 거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 당은 어떤 노선과 가치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가 함께 할 건데? 뭐 이런 걸 쭉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래 최소한 현역 의원 5명은 있어야 되는데 뭐 명단 있어요? 뭐 그러니까 명단도 보여줬다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천하람 변호사는 명단을 갖고 다니겠어요. 그냥 말로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여하튼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뜨겁다. 예, 어떻게든 당을 만들겠다. 이 의지가 상당히 크고 강력해서 그 창당 의지를 꺾기가 어려웠다.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실은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설득하러 갔어요. 우리 창당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 당에서 잘합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4시간 듣고 나니까 제가 설득당해가지고 제가 설득당했어요.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김용태 전 최고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결심한 거예요? 싹 다 신당 창당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지금 이제 처지와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아무래도 몸이 가볍죠. 그렇죠. 선거도 많이 남아있기도 네. 하고 본인 경기도 의원이 있고 뭐 당장 국회의원 출마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자 그러면 그럽시다 형님. 그러고 이제 제일 먼저 나설 분이 이제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아닌가 싶고요. 나머지 3명은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 순천으로 갑니다. 천하람 위원장 오늘 아침에도 또 통화하고 했는데 네. 대구 출신이지만 저 대구에서 기득권 정치 안 할랍니다. 저 그 서진 정책으로 순천에 가서 순천에서 새로운 정치 해보겠습니다. 그 싹 다 이사를 갔어요. 애가 8살 초등학교 입학을 순천에서 했어요. 그리고 부인도 변호사인데 거기서 아예 사무실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명절 때나 이런 때가 되면 그 집은 다 순천으로 와요. 뭐 처갓집 식구들 그다음에 본가집 식구들이 다 순천으로 와서 또 저기 천하람 변호사가 맛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맛집 투어를 많이 다닌다는 거죠. 너무 맛있겠네요. 순천에서 먹방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하튼 그동안 순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느닷없이 대구? 그 좀 스토리텔링이 안 된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고 다만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본인들끼리 여론조사를 좀 돌려보면 이준석 신당보다 국민의힘으로 돌렸을 때 6, 7%가 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유리한 것은 맞는데 지금 당장 가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야 스토리텔링이 되고 박해받는 어떤 당사자니까 대구에 가서 하겠습니다. 노원에서 3번 떨어졌지만 그리고 거기 더 한 번 더 받는 게 의미 없기 때문에 더 험지로 가겠다라고 해서 되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뭐 광주 출마이기도 하던데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되지만 본인은 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명분을 포기하고 순천 정치 포기하고 대구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일단 지켜보겠다. 12월 1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을 그러면 할 거냐? 그랬더니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12월 27일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 발기인 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창당을 하겠다는 그 시점까지는 좀 기다렸다 하겠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배려를 그런 정도 하는 거냐. 하여튼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광주 전남 지역 언론 있잖아요. 이 지역 언론인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늦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국민의힘으로 나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민주당 텃밭이니까 국민의힘 출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 때문에 좀 예비 후보 등록을 늦춰달라라는 좀 농담도 천천히 해야 이제 방송에 그렇죠. 방송에 쓸 수 쓸 수 있으니까. 예, 그 균형은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민주당만 부를 수는 이거 중요하죠. 없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불러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네. 제발 좀 해서 두 가지 이유로 예비 후보 등록을 좀 늦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하튼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좀 그런 천하람 변호사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자 그럼 대구 지역의 정세나 판세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대구 지역 언론인들은 또 어떻게 볼 거냐. 제가 또 뉴스 바사삭을 위해서 어젯밤 11시까지 취재를 했습니다. 네. 대구 지역 언론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이 됐든 천하람이 됐든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대구 만만치 대구 않다. 쉽지 않다. 대구가 어떤 데냐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면 보수의 심장, 보수의 본산 대구에서부터 지켜줘야 된다. 대구부터 지켜줘야 안 되겠나.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정치에서 진짜 중요한 게 가치고 노선이고 이런 거지 왜 대통령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게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뭐 야권 연대로 200석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 더 똘똘 뭉쳐. 뭐 이런 결집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야 다음 정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지만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순천에 있으면 전라도 사람들은 좀 찍어주지 않을까? 대구보다는 전라도가 날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도 없다 대구에서 유승민 보면 알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구가 이준석에게도 천하람에게도 만만한 동네는 아니다. 그 고민이 많을 거다라고 지역 언론인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댓글로 하나 정정이. 네. 뜨아님이랑 사냥꾼 떠돌이님이 네. 이긴 도의원이 네. 이준석 전 대표보다 형이라고. 아, 한 살 형이라고. 합니다. 형이에요? 진짜요? 한 살 저는 형이라고 동생인 줄 합니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하여튼, 예, 형님이 아니었군요. 형님은 아우군요. 아니고, 네. 아우, 정정하겠습니다. 아우야 예. 가자 이렇게 예, 있는 거라고 네. 하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누가 동안인 겁니까? 두 분 다 동안인 걸로. 네. 네, 뭐 청년이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제가 어제 통화를 좀 했는데 대구와 연고가 없대요. 없죠. 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대구 출마. 영남 신당으로 해서 대구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경기도 포천에서 지금 출마 준비하고 있고 엄마 아버지 다 고향이 포천이고 본인이 포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이 고향인데 대구?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무슨 창당하면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나갈 수는 없고 또 저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또 딱히 또 이게 스토리가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곤혹스러운 분이 허은하 의원입니다. 이분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 배지가 날아가요. 예. 참여하는 순간 이제 비례대표직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제일 깝깝한 상황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은하 의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못 가. 에? 왜요? 이분이 그만두면요. 당장 보좌진 9명 월급이 한 달에 2, 3천만 원 이상일걸요? 이거 감당이 되겠어요? 해당 행위는 하시겠죠. 뭐 창당대회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징계합니까? 왜 자꾸 우리 당은 징계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꼭 징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정이 나가겠다면 어떻게 말리겠냐마는 하여튼 상황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12월 27일 창당 발기 때까지 이러저러한 뭐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토크 콘서트 했던 이현주 전 의원이 있어요. 네. 이분은 좀 각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자. 네. 그리고 이 과거에 국민의당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창당 준비가 최소 2달은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12월 말에 해가지고 2월 말인데 그때 무슨 선거운동을 하냐.
최대한 빨리 땡겨서 창당 발기인 주비위라도 띄우고 발기인 대회라도 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모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지.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오늘로 55 플러스 일씩 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이 58%인데 언제 해요 언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차근차근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별로 하려면 없다. 빨리 하고 아니면 말자 아니면 이런 말자.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아까도 뭐 2% 1% 얘기했지만 네. 언론 인터뷰 통해서 연일 신당 창당하겠다는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신당에 동참할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이 전 대표 행보가 과연 네. 진짜 신당이냐 이게 정말 진짜 신당이냐 네. 아니면은 뭘 받아내기 위한 뭐 소위 협박용인 거냐 네.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만난 천하용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요새 전화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으니 첫 번째 그래서 한대? 진짜? 진짜? 협상용이지? 뻥할 걸? 뭐 받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기인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뭐 비대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그다음에 뭐 공천관리위원장 뭐 이런 등등의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러저러한 딜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이거 줄게. 이거 받아. 이거 받고 우리 같이 하자. 나가지 마. 나가면 춥다. 우리끼리 같이 하자. 잡는 야, 거죠. 잘해줄게. 그런데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한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신뢰 자산이 없다. 네, 신뢰 자산이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명징하게 딱 명토 박았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뭐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거나 이럴 생각은 이준석 전 대표는 없는 것 같고 수가 신당 쪽으로 기울어져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천하람 위원장이라든가 김용태 그다음에 그 누구죠? 허은하 의원 이런 분들은 사정이 좀씩 입장이라는 그렇죠.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처한 사정이 있어서 다 팽개치고 이준석 쪽으로 가자 이렇게 결단하기에는 조금 정리도 필요하고 다만 이 내부는 최대한 이 전 대표에게 힘을 밀어주기로 했다.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제 이런 결정은 어제 내렸다. 근데 다만 자신들이 이제 서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준석 신당에 그러면은 현역 의원 누가 네. 갈 거냐? 비명계는 누가 간대냐? 네. 뭐 이런 게 사실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발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누구냐 명단을 밝혀라 5에서 6인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지금 얘기하면 사실 본인들의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략적 상황에서 미리 발설하면은 오려고 했던 사람도 못 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빨리 해야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예컨대 그 광주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요. 12월 19일인가요? 네, 11월 19일이죠. 네. 일요일 날인데 이 광주 토크 콘서트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오는데 이분도 신당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현주 전 의원에 따르면 그러니까 본인이 모아올 수 있는 소위 이제 민주당계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깃발을 들려면 빨리 들든지 뭐 55%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올라 그래도 못 온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관심을 갖고 전화하거나 연락하는 분들은 양당 공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 공천 문제라든가 뭐 등등등등 그리고 사실 당을 바꾼다는 게 그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사실은 민주당 간판으로 또 국민의힘 간판으로 특히 국민의힘은 그래도 뭐 개혁 보수를 한다는 명분은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수 정당으로 건너온다는 것은 사실 큰 결단이나 결심이 필요한 영역이고 또 민주당의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신 보수였어? 뭐 이런 비판의 화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최후의 순간 민주당에서 공천이 뭐 정리되고 그러는 순간 아마 뭐 내년 2월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고 건너올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끝내 못 올 수 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밑에서는 상당한 이러저러한 형태의 합종 연행이 있는 걸로 보이고 누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그 김웅 의원, 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접촉을 안 했대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데 뉘앙스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상당히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
당에서 본인을 공천 안 주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 당에서 출마한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고요. 무소속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양금석 당이다. 양금석 신당. 다 그래서 합치면 네, 그랬더니 양금석, 양향자, 금태섭, 이준석. 그래서 양금석 신당 이렇게 네이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양금석 신당 어떠냐. 그게 말이 됩니까? 석이 20%가 넘고 양은 지금 1%도 안 되는데, 예? 석금양이면 몰라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본인들 사이에서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만약에 이제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 수성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수성갑. 왜 수성갑이냐면 이준석 전 대표 아버지가 경북고등학교 57회라는 거죠. 그 아시죠? 유승민 전 대표하고 친구인 거. 맞아요. 아버지 친구라고 예. 했죠. 근데 이 경북고등학교가 수성갑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게 되면 수성갑인데 지금 수성갑의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주호영 의원이에요. 주호영 의원이 원래 수성을 사람입니다. 수성을에서 사선했어요. 네. 그러다가 김부겸 잡겠다고 해가지고 수성갑으로 가서 오선한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TK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성갑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주호영 의원이 수성을로 다시 와서 무소속 출마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소속, 주호영 무소속론 이게 이제 TK 언론인들 사이에서 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수성갑으로 가게 되면 주호영 의원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의원 그냥 수성갑에 스테이 시킬 수 있다. 예, 이준석 붙어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5선까지 했으니.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애매한 스탠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준석 덕에 주호영 탈당 안 하고 공천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TK 지역에서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나는 대구에서 시작했으니 대구에서 끝을 맺겠다라는 어나운스가 나왔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예, 저 서울 안 갑니다. 국회의원하러 서울 갈 일 없습니다라고 한 게 요 소문 돌고 그 이튿날이다라고 기자들이 대구 지역의 예, 언론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솔솔 나올 것 같아요, 얘기들이. 예. 그러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 전혀 안 불 거다, 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멘트를 했는데 네.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대구와 연고가 없고 이승민은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대구 민심 가져갈 하등의 요인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그 앞서 제가 이제 대구 그 기자들 얘기를 전달해 준 것처럼 실제로 홍준표 시장의 인식이 틀리진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대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한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가장 반개혁적인 인사와 붙겠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수성갑이 아니라 달서을로 갈 수도 있다. 달서을이나 달서갑 뭐 이런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달서을이 윤재옥 원내대표, 이제 윤심 지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달서갑이 홍석준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초선이긴 한데 그 대선 경선 때부터 친윤을 표방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이 기자들한테 전달해 준 내용에 따르면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부친 그 서거 때 빈소에서 직접 김건희 여사한테 본인을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나를 가장 먼저 도와준 국회의원이 바로 홍석준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윤핵과는 아니지만 나는 윤과 엄청 가깝다라는 걸 기자들한테 만나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볼 때 그러면 실제로 홍석준 의원하고도 세게 붙을 수 있겠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서울에서 모른다. 모르죠. 서울 사람들이 홍석준 의원 모른다. 그래서 아마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광주 출마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로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21부님이 대구 사는데 대통령 지키자는 60, 70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제 주변은 좀 다른데요. 라는 댓글을 또 그렇죠.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수성갑이나 뭐 이런 데는 실제로 민주당 그 김부겸 후보 당선을 시키기도 했었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에서 그때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0몇 %까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와 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가장 높은 거 아니 30%까지 이제 네. 점유를 하는 거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전반적인 소위 얘기하는 대구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5, 6, 7 예, 요 연령대가 상당히 이제 이런 생각이 많다는 거고요.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를 하면 개혁 보수 바람이 불 수 있죠. 불수 저는 있죠. 그런 기대가 있는 선거가 내년 선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시간이. 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하겠다고 네. 밝혔어요. 이게 철회냐, 뭐 보고냐, 상정이냐 가지고 뭐 불법이다, 뭐 이러면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사실은 원래 9일 날 통과를 하려고 그랬죠. 필리버스터를 하는 줄 알고. 중단하지 네. 않는다면.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60명이나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다 중단하면서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통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의안 취소를 했는데 이게 그 국회법 90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안은 그러면 의안이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의안은 상정됐을 때의 안을 의안이라고 하고 상정 전에는 얼마든지 보고만 된 상태에서는 철회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그 철회에 대해서 도장 찍어준 김진표 의장이 이제 직권남용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권한쟁의 심판과 정기국회 안에서 이번 국회 안에서 탄핵안 재발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11월 30일 날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그런 법률적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11월 30일 날 예, 이미 철회가 된 상태고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철회가 된 상태고 발의를 해서 11월 30일 날 올리면 24시간 또는 72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되는 130조, 국회법 130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30일 날 상정해서 12월 1일 날 처리하지 않을까, 의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쌍특검.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네. 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 처리하는 걸 이번 달 말로 앞당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도 얘기했어요. 11월 23일 날 기 예정돼 있는 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네. 국회법에 따라서 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 안건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너무 오래돼서 벌써 까먹었지만 지난 4월에 이미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함께 쌍특검 신속 처리 안건으로 그렇죠.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10월 24일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부의가 된 상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당 주도로 처리가 되겠죠. 아마도 여당은 뭐 집단 퇴장을 한다거나 뭐 어떤 샤우팅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3일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 3법, 그다음에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이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여기까지 싹 다 거부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거부권 정치가 되는 건데 뭐 야당은 물론이고 대체로 국민적 정서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검사 이런 표징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고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 공정하게 할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본인과 본인 가족과 그다음에 본인의 측근들에게만 한없이 도량을 베풀고 관대하고 그리고 야당이나 정적에게는 아주 티끌만한 뭐라도 하나 발견이 되면 그야말로 엄벌하는 방식으로 이걸 그냥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인데 이 내로남불 정치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겠냐. 지금 지난 그 사실은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정치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해서 17.15%나 되는 큰 격차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국민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이 이뻐서 그래서 표를 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신 차려라.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그 심판에 불을 붙였던 건데 만약에 또 이 6가지 법안에 대해서 전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 후과는 어디로 귀착이 될까요? 내년 총선으로 귀착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표 하나씩 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고 있어요. 당신들 제대로 똑바로 하면 표를 주겠지만 당신들 계속 이상하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를 한다면 민주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를까요? 아신다면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마도 50억 클럽만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설마 그럴 리가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네. 전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첨예한 많은 쟁점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공매도 문제가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건 부당한 주식 거래가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1,400만 개미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일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는 검사 실명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뭐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 될까요? 아니 이거는 너무 자명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 보수 언론들이 뭐 이재명 수사검사는 탄핵하고 김건희 수사검사는 얼굴 깐 야당 뭐 이렇게 해서 막 비판을 하던데요. 저는 보수 언론의 어떤 프레임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비위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원래 이재명 대표 수사를 쭉 지휘해 오던 그런 검사가 아니고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에 수사팀을 보강했잖아요. 네. 그때 배치됐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무슨 보복성으로 민주당이 이 탄핵을 했다 이게 아니고 핵심은 이분이 평소에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면서 재계 수사를 많이 했던 특수부 검사인데 코로나 시기에 모든 국민들이 집합금지돼 있던 그 시절에 강원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재벌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의로운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체에서 조사해가지고 공직감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것을 오히려 이재명 수사했으니까 탄핵했다라는 방식으로 정치 행위를 해서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비위 검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프레임을 전환해서 이재명 수사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탄핵받는 거야 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옳은 접근 방식이 아니다. 특히 우리 언론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 언론들은 벌써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수사검사인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는 대검 반부패 1과장인데요.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지난 3월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무혐의.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무혐의. 그다음에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저가 매수 뇌물수수 의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혐의. 무슨 무혐의 릴레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1과장 할 때 함께 네. 근무를 했었고 대검에서 3번, 서울중앙지검에서 8번. 그 검사들 말로는 귀족 검사. 뭐 귀족 이런 검사. 거 지방을 안 가잖아요. 다 서울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훈하는 거냐. 민주당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검찰권은 엄중한 겁니다. 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는 정말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엄벌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 무혐의 처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하면 진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억울한 시민들은 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검찰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써주니까 우리 죄가 없어질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 마십시오. 눈 부릅뜨고 다른 취재 열심히 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예. 네. 요거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만 보면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 출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보니까 뭐 조정식 사무총장은 당내에 그런 검토 논의되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일축했더라고요.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재명 간판으로 치른다. 간판으로 치른다. 예, 이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사령관인데 총사령관이 험지로 가면 전체 선거 상황 지휘를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뭐 쉬운 지역구로 가거나 아예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뭐 비례대표 후순위 순번을 받아서 옛날 DJ 방식인데 앞쪽 다 나까지 당선시켜줘라. 나를 당선시키려면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TK 출마 요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이거는 좀 TK가 워낙 어렵고 민주당은 항상 TK 지역을 약간 버리는 카드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TK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를 좀 받아오 뭐 이런 요구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TK에서 출마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전략은 이재명 사령관 중심으로 전체 상황을 총 관리할 어떤 그 주요 직책, 주요 보직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출마거나 뭐 개항을 가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거나 이러지 않을까. 예. 다른데 너무 힘쓰지 않게. 그렇죠. 예, 전체를 다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만 집중. 그러니까 험지로 가면 그 지역에서 못 나오거든요. 거기만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